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영토 분쟁은 복잡해진다. 2. 북극 의회의 성명서. 3. 한국은 핵심 지역을 소유하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하는 물론 해저와 우주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닿지 않은 영역이 없을 만큼 미지의 땅으로 진출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토 분쟁이 과거에 비해 더 치열한 상황. 북극도 영토 분쟁에서 예외가 아니게 되었고 북극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각국이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한국이 북극 땅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북극과 관련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한국이 올라가면서 향후 북극 땅 해분 시 노른자 땅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어떻게 한국이 북극 땅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발을 딛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침입을 허락하지 않는 곳들이 지구상에는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간이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라 여긴 북극은 추위와 험한 자연환경 때문에 끈질기게 인간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북극도 최근 인간의 침입을 허용하면서 영토 분쟁의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은 북극 담당 조정관직을 변경하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담당 조정관직을 대사급으로 격상시키는 조치였죠. 미국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미국 북극 대사 행태에 세계 각국이 당황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이 왜 조정관을 대사로 격상했는지 눈치챘죠. 북극 영토에 대해 미국도 숨겨둔 야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지배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북극도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면서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 가치를 알아본 미국이 미리 손을 쓴 것입니다. 사실 일찍부터 북극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이를 차지하려고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그 주인공인데요. 러시아는 북극이 러시아 영토라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와 덴마크 쪽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쪽으로 가로지르는 1700km가량의 로모노소프 해령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지역에 해당하는 지대가 다 러시아 소유라고 주장한 것이죠. 1948년 옛 소련 학자들이 북극점을 탐험하다가 수심이 매우 얇은 바다를 돌던 중 해령을 발견한 것인데요. 극지 연구에 공을 세운 미하일 로모노소프의 이름을 따 로모노소프 해령의 인류 역사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시베리아 군도의 연장선에 있는 이곳은 러시아 영토로서 별격이 없다고 말하며 2001년 유엔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러시아는 북극 영토를 탐냈죠. 유엔 대륙붕환계위원회는 러시아의 주장에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며 러시아의 북극 영토 신청을 거부했지만 2015년 러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해령 근처와 시베리아 군도의 연관성을 드러낸 자료를 보충해 유엔에 영토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물론 북극을 러시아에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 다른 국가들이 일제히 나서서 반대했지만 러시아는 항상 북극 영토에 관해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러시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북극과 가까이 있는 국가들 역시 북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펼친 것이죠. 자국과 연결되어 있는 땅, 자국과 근접해 있는 북극의 섬, 그 외에 자국에서 설치한 옛 유물들을 근거로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심지어 아이슬란드까지 북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각국에서 자국 땅으로 북극을 편입하려고 하자 이에 북극과 이해관계에 놓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북극을 건들지 말고 공동 관리에 두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의 북극 이사회 아틱 카운실은 이렇게 탄생이 되었죠. 인접 국가들과 관련 국제기관 그리고 그 외의 단체가 참여해 북극권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이사회 관할하에 북극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에 희생이 되기 전에 타협을 본 것이라 북극은 다행히도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에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극 대사로 지위를 격상하면서 그동안 꾸준하게 북극 권리를 주장했던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도 북극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며 영토 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자신도 북극에 가까운 국가라고 주장하며 북극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이룽장성이 북극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하며 북극 개발에 중국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죠. 전통적인 강대국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북극에 탐을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영토가 늘어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향후 미래 패권을 결정짓는 장소가 바로 북극이기 때문이죠. 미국 지리학회에 따르면 북극에는 지구상에서 개발되지 않은 원유의 약 13%, 900억 배럴에 해당하는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30%, 액화천연가스의 20%가 묻혀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있어 북극을 손에 넣으면 이 자원 개발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극이사회의 관할에 놓여있어 학술적 연구 외에는 자원 개발에 손을 댈 수 없으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자원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탐사가 가능해진 북극까지 강대국들이 탐내기 시작한 것이죠. 대략적으로 자원 가치만 따져봐도 172조 달러 하나로 약 20경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북극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 은, 석탄 등 가치 있는 광물은 물론이고 IT 회사에서 자원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우라늄, 니오듐, 철, 망간 등 히토류 역시 매장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급 어종들 역시 북극에 다수 있습니다. 가자니, 넙치, 대게는 물론이고 명태, 대구 등 셀 수 없는 종들을 쉽게 잡을 수 있는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온난화가 진행되면 이곳에 서식하는 어종들은 값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식량이 됩니다. 그 외에 지리적인 요인 역시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북극 항로가 북극을 탐내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해운 항로보다 더 짧은 거리가 바로 북극 항로죠.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북극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참을 수 없다는 의사를 드러내며 북극의 정당한 주인은 러시아라는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니콜라이 코르추노프는 타스 통신을 통해 북극에서의 군사적 활동은 러시아를 자극하는 일이며 북극과 가장 많은 부분을 맞닿아 있는 러시아는 정당한 북극의 주인이라며 대규모 혹한 훈련을 예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이 한창인데도 북극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군대를 동원한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의 이러한 요구는 헛된 희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로 러시아가 북극 이사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북극 이사회의 주요 회원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사회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북극과 관련된 논의는 어찌되었든 이사회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주요 회원국 자리가 비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 한국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의 옵저버 국가에 있었으나 러시아가 비게 되면서 그 자리에 한국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북극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북극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 협력 사업과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 북극 협력 네트워크 KONAC를 설치하기로 했죠. 북극의 북극가상 과학기지를 건설하면서 북극의 생태 변화를 연구하는 데 기여한 것은 물론 수해빙 연구선, 아라우노 건조를 통해 연구 인프라를 다지고 북극 연구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북극과학 최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북극에 관해 한국이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기도 했죠. 그런 기여를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빈자리에 한국을 추천한 것도 이상하지 않죠. 게다가 쉐빙선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 한국은 세계 최초로 쉐빙 LNG선을 개발해 얼음이 얼어있는 북극 항로를 이용해 LNG를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건조 실력이 쉐빙선에서도 빛난 것이죠. 다른 국가들 입장에선 향후 북극 연구와 북극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쉐빙선 기술을 가진 한국의 협력이 최우선인 상황. 그렇기에 한국을 이사회의 주요 멤버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 역시 한국의 진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필요한 가운데 중국의 북극 땅 주장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로 미국이 한국을 염두한 것도 이번 이사회 회원국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이사회의 주요 회원국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향후 있을 북극 땅 분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북극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이사회 주도 영토 분할을 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사회 주도로 남극을 분할해 나눠 가지자는 주장인데요. 이를 한국은 과거 러시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북극 영토를 한국령 북극으로 인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북극 영토를 한국이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에 옥저버 국가로 남아있는 일본이 크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사막을 변화시키자 몽골 대통령이 놀라운 결단을 해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에 있는 도시 수월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몽골 정부는 한국에만 회토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하는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어 내는 나비효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는 수원시와 시민들이 한 그루씩 10년 동안 꾸준히 몽골에 나무를 심어 만든 수원 시민의 숲의 이야기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동북아시아가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고 심어진 나무는
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무를 심은 몽골인들의 인식도 변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25에서 29일 수원 시민으로 꾸린 봉사단과 수원시 공직자 등 17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몽골 투브아이막 에르덴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에는 한국나무병원협회와 수원시도시 수면파트에 소속된 나무와 숲, 생태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몽골을 찾은 까닭은 수원시와 시민들이 10여 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만든 수원 시민의 숲의 상태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몽골 수원 시민의 숲은 수원시와 시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꾼 곳입니다. 10년간 공공과 민간의 노력이 한 군데 모인 대장정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숲처럼 산속에 아름드린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지진 않았지만 100헥타르에 이르는 너른 평지에 키 작은 나무와 풀들이 뒤덮인 풀밭입니다. 풀과 나무로 푸르게 덮인 현재의 모습과 달리 10년 전 이곳은 많은 지역이 사막으로 변해 심각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빠르게 풀밭이 파괴돼 유목 생활을 하던 주민들이 환경난민으로 떠돌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고 국제기구의 환경대응에 발맞추고자 이곳에 10년간 모두 10만 4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번에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수원 시민의 숲에 심은 나무는 현재 5만 4천여 그루가 살았다고 파악됐습니다. 2020년 생존율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셈인데 이는 나무 가꾸기를 하는 지역이 안정돼 자리를 잡았음을 뜻합니다. 더욱이 비타민 나무는 스스로 번식해 나무를 심을 때보다 많게는 20%가량 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포플러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싹이 튼 어린 나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나무병원협회 전문가가 진행한 땅 조사 결과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가꾸기를 하는 지역의 땅이 바깥 땅의 견조 습도가 높고 산도 폐하 역시 외부에 비해 평균치가 낮았습니다. 나무 가꾸기 사업 덕분에 오랜 기간 가축의 출입이 차단되고 나무와 풀이 활발하게 자라면서 땅 상태가 좋아진 것입니다. 한국나무병원협회는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는 지역의 땅 상태는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으며 유기물층의 발달이 시작돼 토양 미생물 활력이 강해졌다니 화학성과 물리성이 점차 나아진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막이 푸른 풀밭으로의 변화를 가져온 몽골 수원 시민이 숲이 태어난 시기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지구가 더워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환경 수도를 꿈꾸던 수원시는 몽골이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이 곧 수원의 문제라고 여기고 인간 협력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몽골 수원 시민의 숲 조성의 밑그림을 그리려고 현지를 직접 찾아 환경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10헥타르씩 10년간 모두 100할의 나무를 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부터는 나무 가꾸기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업을 이끌 휴먼 몽골 사업단이 3월 창립됐고 수원 시민 한 그루 나무 심기 운동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몽골 현지에서는 건조한 모래땅에 나무를 심으려고 튼튼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국제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 NGO 푸른 아시아와 함께였는데 염소와 말 같은 가축의 피해를 막으려고 울타리 작업도 함께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첫 나무 심기 행사는 2011년 5월 26일에 진행됐습니다. 현지를 방문한 사업단과 수원 지역 대학생 봉사자 등 42명이 구덩이를 파고 방풍림으로 쓰일 비술나무와 포플러, 버드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주민 소득의 보탬이 되도록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같이 심었고 9월에는 현지 실태조사단을 보내 나무의 생존율을 조사했습니다. 2012년에도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관계시설과 전기설비 등 기반시설을 다진 수원시는 2013에서 2016년 4년간 해마다 5월이면 규모가 아주 큰 나무 심기 행사를 열어 2만여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2016년 10만 그루 나무 심기 목표를 일찍 넘어섰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2017년부터는 수원 시민의 숲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무 생존율을 높이려고 자동관수 시설을 들이고 묘목장과 퇴비장도 설치해 조림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사유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몽골 국영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수원시와 시민들은 몽골에 단순하게 풀밭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희망의 뿌리를 내리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100하 규모의 수원 시민의 숲은 500만 미터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는 직접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숲 가꾸기 사업의 생기를 불어넣고 성공률을 높이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연간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인 덕분에 기술력은 뽑히고 시행착오는 낮춰 몽골이 사막으로 바뀌는 이를 막는 사업이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됐다는 뜻입니다. 몽골 정부 주도로 2030년까지 10억 그루 나무 심기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수원 시민의 숲이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비타민 나무로 알려진 차차르간과 우흐린누드 등 열매로 소득을 올릴 만한 나무들이 7만 7천여 그루에 이르러 주민들은 이를 활용해 수익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수원 시민의 숲을 관리하는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양묘장을 운영해 어린 나무를 팔아 돈이 되는 원천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수원 시민의 숲을 관리하려고 조성한 하늘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잘 자란 나무가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아주고 있다며 이는 사막의 제2의 한국이 세워진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수원 시민들에게도 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동안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했던 대학생 봉사단과 시민들은 그동안 사막으로 변해가는 몽골 이야기를 흘려듣곤 했는데 몽골에서 나무를 심으며 마음속에 환경에 대한 관심도 함께 심었다고 힘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인해 수원시와 몽골의 협력관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에서 7일 한국을 찾은 강투무르 룸벤도르찌 몽골 환경부 차관은 이재준 수원시장을 찾아 수원 시민의 숲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수원시가 몽골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속 교류 협력을 하자고 청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는 몽골과 수원에 국한된 협력관계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연대를 높이는 한편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희소금속 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인데 중국의 자원 무기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의 매장량이 풍부한 몽골과의 공급망 협력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몽골 외교부 청사에서 바트 뭉크 바트체첸 몽골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0위권의 자원부국인 몽골은 한국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국이라며 희소금속 협력센터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위한 히토류와 배터리용 희소금속 같은 몽골의 풍부한 광물과 자원이 한국의 인프라 기술과 결합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트 채책 장관도 몽골의 자원과 한국의 노하우, 선진 기술을 결합하는 방향에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치 연대 강화도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는데 박 장관은 한국과 몽골은 영내 자유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연대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몽골 측의 설명의 지지와 협력 의사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한몽경제동반 자협정 EPA 체결 협상과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도 속도를 낼 방침으로 박 장관은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하반기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어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신설해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에도 양국은 가서명했는데 한몽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교류, 민간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양국 대기질 개선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반도체 위기까지 겹치며 이제 반도체 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올해 3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한 대만의 TSMC가 3나노미터 양산 계획을 연기한대요. 고객사 주문 물량마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TSMC의 생산 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해 연례 토막이 난 수준이라고 하죠. 이에 미국의 한 저명한 경제사학자는 아무리 TSMC라고 해도 3나노 혁신에서 미적거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그 반면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이미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최근 독일 대통령과 하원 의원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여 최첨단 기술의 입을 다물지 못하는 등 극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침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실적 부진에 빠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견고할 것으로 예상됐던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마저 수요 침체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분기 매출 기준 전 세계 반도체 기업 1위에 오른 대만의 TSMC마저 주문량 감소와 고객사들의 잇단 주문 취소를 막고 있습니다.
앞서 TSMC는 3나노 양산을 지난 7월에서 9월로 또다시 올해 4분기로 두 번씩이나 연기했었는데요. TSMC는 3나노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으로 내년 중 완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 공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란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나노 공정은 이전 세대인 5나노와 비교했을 때 직접 소자 밀도를 50%나 더 늘린 반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비용과 더 높은 공정 기술 난이도가 요구됩니다. TSMC는 그에 이어 고객사 주문 물량까지 대폭 축소되며 내년 실적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TSMC의 주문 물량 축소가 시스템 반도체 전반적인 수요 감소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3나노는 기술 프리미엄을 획득한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론이 더욱 우세합니다. 지난 4일 업계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TSMC 주요 고객사들의 3나노 주문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만간 점검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4분기 양산 예정인 3나노의 주문량은 연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40에서 50%가량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정보기술 IT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위기를 맞아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주문량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과 인텔, 대만 미디어텍 등 TSMC의 주요 고객사들은 아직 양산도 시작되지 않은 TSMC 3나노 공정을 못 빠지게 기다리며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촉각을 기울인 채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애플은 TSMC의 3나노 공정을 통한 M2칩을 탑재한 신형 맥북을 연내에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제품 출시 일정을 내년 1분기로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SMC는 여러 협력업체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웨이퍼, 소모품, 장비 등의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연쇄적인 주문 취소가 이어질 만큼 파운드리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TSMC의 3나노 생산 능력은 웨이퍼 기준 44,000장에서 10,000장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의 한 저명한 경제사학자는 아무리 TSMC라고 해도 3나노 혁신에서 미적거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반도체 전쟁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 다음 단계의 기술로 이동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TSMC는 넘어질 수 있다며 극연해를 드러냈는데요. 그는 이어서 향후 몇 가지의 프로세서 기술 전환이 예상보다 힘들어질 경우 TSMC의 날카로움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TV, 태블릿, PC 노트북 등 세트 제품의 재고가 무려 6개월치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3분기 기준 반도체 업체의 연간 누적 재고량은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세트 업체들의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반도체 기업, 유통업체, 대리점 등이 공급을 담당하는 칩도 상당한 양의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칩 수요가 감소하면서 파운드리 팹 가동률도 내려갔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00%였던 8인치 팹 가동률이 올 하반기부터 90에서 95%로 줄었으며 일부 소비자용 IT 제품의 칩을 생산하는 팹 가동률은 90% 이하로 떨어졌고 12인치 팹 가동률도 올 하반기에 95%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반도체 위기 상황 속에서 TSMC가 삼성전자의 1위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 기술을 확보했으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2나노와 1.4나노 공정 등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기술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나 기존의 핀팩 기술 대신 GAA라는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그 기술력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핀팩 기술은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긴 차단기로 전류를 막아 신호를 제어하지만 GAA 기술은 전류가 흐르는 채널을 사면으로 둘러싸 전류의 흐름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TSMC는 아직도 핀팩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에 삼성전자의 기술이 훨씬 앞서 있다는 업계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여러 방면에서 고려해봤을 때 현재 기술력 자체만으로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객사 확보 문제로 인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보다 뒤처져 있는데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3.4%, 삼성전자는 16.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TSMC는 올해 8월 중국 난징에서 열린 2022 세계 반도체 대회에서 핀팩 공정을 활용한 3나노 수율이 80%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이미 애플, 인텔, AMD 등으로부터 3나노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업계에서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한 만큼 향후 고객사 확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TSMC의 주문량이 감소하고 있기에 향후 삼성과의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TSMC가 시설 투자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올해 총 시설 투자 예상 금액이었던 54조 원을 그대로 집행할 계획임이 밝혀지며 그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구글 등이 만드는 차세대 제품을 2023년 도입 예정인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수주하게 된다면 수율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게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고성능 컴퓨팅과 모바일 부문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최근 삼성전자는 미래 준비에 방점을 찍고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올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탄탄한 이익 기반을 만들고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9일 삼성전자 현재 엔지니어링 파트너사인 제이코스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5일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테일러시 소재 제이파운드리 공장을 착공했다고 합니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은 오는 2024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테일러시를 제이파운드리 공장 위치로 납점하고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투자하는 명목으로 첫 10년 동안 납부한 재산세의 90%를 이후 10년간은 85%를 환급해 줄 것을 약속했죠. 올 상반기에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내외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연기되어야 1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부지 기초공사를 진행해온 데 이어 본격적으로 건물 공사에 돌입하면서 프로젝트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이혜원 연방하원의원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혜원 연방하원의원은 한국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독일 연방의회에 입성했으며 연방하원에서 아시아계는 이 의원이 유일해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의원이 한국에 익숙하기에 이번 방안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독일 대통령과 이 의원은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의원은 글로벌 혁신지수 6위에 한국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며 삼성의 반도체 생산 현장 방문은 이를 또 한 번 증명하는 순간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